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럼 2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우리 지역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박은석 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원함 상생발전 포럼 호남지역본부 사무국장 박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럼의 주요 활동 성과를 연도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포럼은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창립 초계를 개최하여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 청년미래연대 발대식을 통해 청년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원래회,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 간 결속과 조직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기부와 유기견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였으며 전국 여성의 임원진 발대식을 통해 여성 참여 기반과 조직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정책 및 지역 발전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특강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원함 간 협력 확대와 정책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전남 담양에서 임원 교례를 개최하고 나주에서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네트워크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어 경남 영덕과 경북 밀양에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포럼 저변 확대와 지역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정철 이사장님을 모시고 호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영원함 상생발전 포럼은 영원함 간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발전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곳 위치가 정말 그 의미 있는 장소여서 우리 박은석 국장이 섭외를 해주셨고요.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라고 일명 알려져 있는데 저쪽 그 계림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곳이 본고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개인이 소유를 하셔서 학생운동, 독립운동, 이 본고지였던 장소가 바로 이곳 흥학관입니다. 가시면 이제 올라가실 때 1층에 보면 흥학관에 대한 소개도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의 순서로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몇 분만 소개해드린 걸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새벽녘부터 출발해서 열심히 아주 이곳 광주까지 와주신 우리 우정철 이사장님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자유총연맹 중앙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일요서울 논설 주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연구소 소장과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우정철 이사장님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해오신 영남 이공대학교 부청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 포럼에 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만교 우리 부총장님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광주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는데요. 광주 송정역세권 상권 활성화 추진단장과 밀양시 상권 활성화 센터장을 역임하신
우리 전재용 사무총장님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본 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고요. 정난웅 대표와 미술치료학 박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민경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사진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들어오십시오. 은섭이 누님이 오셨네. 어서 오셔요 회장님. 네. 그리고 우리 이완수 총장님이 아직 도착 전이셔서요. 우리 서울경제TV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허지연 대표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에너지경제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문승용 우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 강주전남 상임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박태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를 이끌었던 우리 정부성 회장 함께 자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신메디칼의 안종렬 우리 부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더 소개해 올려야 오르나 여러분 나주에서 걷기대에 함께 해주신 우리 형님들 또 예쁜 여동생들 등등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동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들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저와 늘 정치적 동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구한말 광주 지부를 이끌고 계신 유택렬 우리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새벽녘에 달려와 주신 SH 우리 성민그룹의 회장이신 신경철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좀 덜 오셨더라도 시간을 지키면서 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오종철 이사장님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회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이영금 회장님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시는 날인데 왜 사무총장 취임 임명장 이런 거는 나중에 합니까? 그리고 전임 이한수 사무총장께서 한 4년 동안 본회의를 이끌어 오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임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표도 좀 전달하고 그런 뜻에서 오늘 이런 간담회 모임을 이영금 회장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이 이 영남 상생 발전 포럼을 대구에서 그때 할 때 우리 강주에서 그때 버스가 한 3대 오셨을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강주시장님, 전남도지사님, 전북도지사님 뿐만 아니라 그 세 곳의 이제 교육감님들 그리고 기초단체장님들 그리고 이런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축전을 보내주시고 한 10분 이상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창립대 할 때 이철우 지사님하고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많이 오셨지만은 호남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주실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강주 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 회원님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은 되었지만은 선진국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우리 영원함 상생 발전 포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국민통합위원회 뭐 등등 해가지고 영원함 뭐 그런 하뭐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전시적인 효과로 그냥 거의 그냥 끝나고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왔었는데 이걸 민간 차원에서 이걸 좀 활성화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지금 2100년 지금 2026년이니까 2100년 같으면 앞으로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74년 남았습니까? 2100년도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2천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뭐 기업인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김정은이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핵 만들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데 그때 383 내려오면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뭐 농담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소멸이 아니라 거의 뭐 인구 절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한민족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일본 뭐 우리 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그건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면 만주까지 해서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통일이 안 되면 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우리 영원함 상생 발전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합이 돼야 되고 국민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대전제가 저는 이제 영원함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제 역사에서 많이 배웠겠지만은 영원함 그 어떤 갈등을 얘기하려 그러면 우리 고대 국가 그 삼국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551년도에 이제 나제 동맹은 그 전에 100년 전에 나제 동맹을 맺는데 백제 성왕하고 이제 신라의 진흥대왕이 다시 이제 100년 만에 나제 동맹을 다시 맺습니다. 맺어가지고 그 한성이라고 하는 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위례성 그걸 아마 한성이라고 하는데 그 한성을 그 되찾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하고 고구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한강 남쪽은 백제가 6성을 지금 뭐 충주 지방 뭐 이쪽이죠. 중경 이북에 6성을 점령을 하고 한수 이북은 신라가 한 10개 성을 이렇게 그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흥왕이 그 한성 주변에다가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원래는 가야 사람인데 법흥왕 때 532년도에 이제 그 금강가야가 이제 망합니다.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김해인데 김수로 왕의 후손인 그 여기 김해 김씨들 계시겠지만은 그때 가야의 마지막 왕이 김구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도저히 신라한테 그냥 나라를 바치고 경순왕이 왕건한테 나라를 바치듯이 싸움을 안 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신라로 기부를 합니다. 532년 그때가 법흥왕 때입니다. 그때 김무력이 그 큰 왕자인데 그 나라를 그 버리고 신라로 와가지고 신라 백성이 돼가지고 신라 장군이 돼가지고 그 신주라고 하는 한성에다가 그런 새로운 그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왜 성왕이 한수를 회복을 하려 그러냐 그러면 그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해가지고 신라의 그 위례성 한성을
점령을 하는 바람에 그때 계로왕이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제는 다시 공주로 웅진으로 내려오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신라와 합쳐서 쳐들어갔는데 그러면 고구려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성을 뺏겼느냐? 고구려는 그때 남쪽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북쪽에 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륙을 중원을 통일한 큰 그 선비족의 국가가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진을 하게 되면 또 북방이 또 침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구려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신라가 백제하고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제가 이걸 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백제가 고토 회복을 했는 땅을 진흥대왕이 그 배신을 했어요. 신라가 먼저 배신을 한 거죠. 그래 553년에 한강 유역을 완전히 신라가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백제와 신라의 이제 그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왕의 아들 위덕왕의 아들 무왕의 아들 의자왕 이런 이제 왕들이 신라를 쉽게 얘기해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성왕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642년도에 그때 이제 신라왕은 선덕의 왕이었는데 그때 의자왕이 641년에 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그 신라의 서쪽 국경이죠. 가야에 가면 대야성이라고 있는데 그 대야성이 과거에는 그 대가야 땅입니다. 대가야가 562년도에 신라로 복속이 되죠. 그때는 금강가야처럼 이렇게 기부하는 게 아니고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사다함을 데리고 가서 무력으로 점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야의 전부 귀족들은 백제로 다시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일본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흩어졌는데 그때 그 땅을 그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관산성을 그 성왕이 쳐들어가요. 자기 아들 왕자 창을 데리고 나중에 위덕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깁니다. 백제가. 근데 백제 혼자 힘으로 신라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일본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대가야가 망하기 전이니까 대가야의 병력을 또 동원해가지고 27,000명이 대병력을 관산성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겼어요 백제가. 근데 이제 진흥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지금 서울에 있는 한성에 있는 신주 거기에 있는 군주가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인데 그 병력이 관산성으로 이제 옥천입니다. 충북 내려와가지고 그 전투에서 백제가 전멸을 해버려요. 27,000명이 다 죽어요. 그 위덕하고 혼자 살아가지고 이제 그 웅진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삼국이 좀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가 또 원수를 갚죠. 그 김춘추의 그 큰사이 품석 장군하고 또 큰딸 고타소가 대야성 성주로 있었는데 그때 쉽게 얘기해가지고 백제 그 의자왕이 그 서쪽 그 신라의 서쪽 북경선에 있는 40여 개 성을 초토화시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춘추의 사위하고 딸을 그 참수해가지고 그 사비성의 그 감옥에다가 그 머리를 갖다 묻을 정도로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원이 이제 계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삼국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무 호남이면 신무 국가라. 제가 여기 연설문에는 쓰진 않았지만은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다. 호남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죠. 그때 곡창지대 호남을 사수 못했으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을 막아낼 수 없었고, 그때 일본을 막아낼 수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아마 일본으로 돼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 이제 큰 그 호남이 큰 시대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건국하는 과정에서 전북 고창이 낳은 큰 그 선비이면서 큰 지도자인데, 인천 김성수 선생이 당시에 이제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그 우익 정당을 만듭니다. 이분이 우익 정당을 만드는데 그 정당 이름이 이제 그 민국당, 민주국민당인가 그럴 거예요, 당명이. 그렇게 해서 이승만과 손을 잡고 미군정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소위 뭐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에 세우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인천 선생이 이승만 박사 손을 안 잡고 김구 선생 손을 잡는다든지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하고 손을 잡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때 인천 선생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뭐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렇게 단죄를 하고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가가 있는데 공이 가보다가 크면 뭐 그런 거는 좀 묻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서 더군다나 학교를 운영하고 언론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그런 그 일본의 그 좀 립서비스 정도 안 하면 그걸 신문사 운영이 되었겠습니까? 폐간당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63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제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는 5.16 군사혁명 이후에 민정으로 이양하는 그 선거였었는데, 그 선거 때 윤보선과 박정희가 이제 맞붙었었는데 그 호남에서 박정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15만 표로 근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호남에서 윤보선을 지지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남의 그 선각자들이 제대로 결정을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저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제가 여기 원고에서 썼지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을 호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당선돼 가지고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물론 뭐 가도 있지만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또 서울에 가면 상암동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있는데 제가 거기 부회장입니다. 그거를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줬습니다. 그건 참 잘한 일이죠. 그 자기를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와 화해를 하고 그런 거는 큰 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순신 장군이 호남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그 이후에 건국 과정, 그리고 또 우리 근대화 그런 과정, 그리고 민주화 그런 과정에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호남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송나라의 북송 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가 좋은 시가 많지만은 제서림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산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다. 여산이 원근, 고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왜 알 수가 없느냐? 내가 산 밖에서 여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산을 보니까 내가 여산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네. 이런 시를 지었는데 그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한 시대가 이렇게 가야 제대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두 분 다 이제 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냉정하게 춘추필법으로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유 통일된 그런 우리 선진 강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1월 23일 날 그 제가 졸저 그 소환 박정희라고 하는 제가 책을 서울서 출판을 했고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우리 이영금 회장님부터 우리 동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소환 박정희를 출간하게 된 동기는 제가 뭐 큰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했던 그 구한말에 그 중세의 그 우리 전쟁 영웅 이순신을 대한민국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때는 뭐 외정 시대 때니까 대한민국이 없죠. 소환해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뭐 영계소문 장군, 뭐 이런 거를 소설로 써가지고 국민들이 이 소위 말해가 민족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박정희를 이 시대에 소환했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는 박정희 정신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소환 박정희라고 정하고 그걸 내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탄신일이 11월 16일입니다. 내년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다큐 한 60%, 극영화 한 40%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박정희 영화가 지금까지 4편 정도 나왔는데 3편 정도는 조금 뭐 불순한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 박정희를 비하하기 위해 가지고 독재자다, 뭐 친일파다, 뭐 이런 거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엉터리 영화고 나머지 한 영화는 이제 다큐 영화 비슷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영화가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생신이 1924년 1월 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탄신 100주년에 아마 2024년 길위의 김대중 그 2년 전에 킹메이커 뭐 그런 영화가 2편이 나왔는데 2편 다 실패했습니다. 2002년 영화는 6만 명 했고요. 2024년 영화는 12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이 2년 전에 그게 100만 명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 비한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그 영화는 상당히 초라한 거로 이제 끝났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큰 위인인데 영화가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 욕심은 그 우리 박정희 영화 추진위원들하고 모여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박정희 우리 소환 박정희 그 책은 제목은 결정됐습니다. 제가 쓴 책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제목도 소환 박정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건데 그거를 우리가 꼭 성공시켜가지고 목표는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더 국민적 지지를 높게 받고 있으니까 100만 명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흥행이 돼가지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탄신 110주년 되는 그때쯤 그 전에가 될 수도 있겠지만 2034년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정희 정신 연구사가 중심이 되고 여기 앉으십시오. 또 우리 호남에 또 많은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손을 잡고 한번 그 영화를 우리가 한번 성공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힘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강화문에다가 세종로 사거리에 광장에다가 그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우리가 동상을 세우자. 그 정부 차원에서 못합니다. 그 국민들이 동의해줘야 되고 이 민이 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동상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저는 그런 소박한 소박할 수가 없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외에 뭐 나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은 터키에 가면 케말 파샤 그 혁명가인데 그분 동상 다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있죠. 대만 가게 되면 장제스 총통 그 전부 그런 동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한 지가 지금 78년이 되는데 지금 강화문에 가게 되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동상밖에 없어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이 나라는 왕조가 아닌데 왜 지금 이럴까. 이제 건국 이후에 지금 80년이 다 돼가는 나라에 건국 대통령이 있고 산업화 민주화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연구소하고 우리 영호남 상생발전 포럼은 다 같은 동지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한번 대업을 한번 이뤄보자. 그런 소박한 생각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주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저희 간담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호남 상생발전 포럼이 가는 길이 저는 뭐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들의 뜻이 한결 같으면 저는 저희들 가는 길이 제대로 국민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그 길을 같이 가는데 우리 이영금 회장을 중심으로 박은섭 사무국장을 또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힘차게 나가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오종철 이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완수 전임 사무총장님께서 오셨는데요. 감사장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